정약용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또 정약용과 다른 정약용의 현실주의적 시각과 다른 개념의 또 시세계를 신문의 세계를 개척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너무 몰라요.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유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유복입니다. 오늘은 19세기 초반에 살았던 이학규라고 하는 시인의 한 시 한 편을 놓고 여러분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로 번역된 시 한 편 들어보시죠. 등불 앞에 국화 그림자 이학규. 등불이 국화의 남쪽에 있으면 꽃 그림자는 북쪽에 있네. 등불이 국화의 서쪽에 있다면 꽃 그림자는 동쪽에 있네. 중략. 두루 살펴보니 세상의 모든 게 꽃 그림자 속에 갇혀 있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제목은 등불 앞의 국화 그림자입니다. 원 제목은 한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부덕, 등정, 국화영입니다. 부라고 하는 형식으로 얻은 등전, 등불 앞 국화 그림자라는 뜻인데 우리말 옮기면은 등불 앞의 국화 그림자로 했습니다. 이 학교는 19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801년부터 1824년 햇수로 24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던 불우한 선비였습니다. 고향은 서울이고요. 할아버지는 지금의 대통령 비서관인 성지까지 지냈으니 양반집 명문가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박해 때 그 죽은 사람들 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외가 쪽에 사람들 천주교 박해 때 몰려가지고 죽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학자 이가완 하면서 이분은 평창이신데요. 외가는 여주 있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죽은 유복자이기 때문에 주로 외가의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성호 이거의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실학파 중에서도 성호학파를 계승한 실학파 가문의 한 사람입니다. 정약용과는 어떤 관계냐 하면 외가는 가깝습니다. 외가처가 다 관계가 있어요. 외가는 외삼촌의 처남이니까 아주 가깝죠. 그리고 처가는 부인이 나주정씨인데요. 정약용 집안 사람인데요. 부인이 정약용하고 어떤 관계냐 하면 십촌 오빠, 십촌 오라비입니다. 십촌은 지금은 멀다고, 지금은 십촌, 사촌도 멀지만 옛날 십촌은 아주 가까운 인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가 처가 다 정약용과 걸리는데 정약용이 8살인가 9살 연상입니다. 그리고 친척의 연장자라는 뜻에서 척장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정약용과 같이 정치적 운명을 당합니다. 정약용과 이학규는 다 정조에게 남인 집안 출신이지만 별 볼일 없는 남인 집안 출신이지만 정조로부터 재능이 뛰어나다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 아주 독한 술을 50도짜리 술을 갖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감중 소주 3번을 갖다가 이 정류한 소주를 갖다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갑자기 도련사 했습니다. 도련사인데 아들이 10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게 순조인데 그러니까 순조가 당장은 왕 노릇을 못하고 정조부 할머니 정순왕후, 그러니까 영조가 아주 늙었을 때 그 소녀 16살짜리 그 여자와 국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나이 차이가 거의 아니라 할아버지 소녀보다 더 차이 나는 그러니까 정조보다 더 어린 정조모 할머니가 대신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 하자마자 그렇잖아도 힘이 약한 남인을 더욱더 힘이 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인사살적인 가해를 하기 위해서 천주교 박해를 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1801년 신유년에 일어난 신유사옥입니다. 정조는 노론이 독조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문체반정이라는 것을 일으키고 했는데, 이 정조가 죽자마자 그렇지 않고 힘 약한 남인은 더욱더 힘이 약하고 힘이 센 노론은 더욱더 힘이 세지면서
세도 정치로 흘러가는데 이 신유 사옥은 19세기 나라를 망친 세도 정치의 씨앗이 됩니다. 세도 정치의 전조가 되는 신유 사옥, 천주교 박해때 평창 이씨, 여주 이씨, 나주 정씨 이런 집안들이 다 폐족화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세도화되는 집안이 이렇게 양극화되죠. 그래서 정약용은 강진에서 유배생활 18년 하고 이학규는 김해에서 24년 동안 해수입니다. 해수로 24년 동안 유배생활을 합니다. 그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된 거죠. 아주 불우하게 살다간 사람인데요. 정약용은 강진에서 제자를 기르면서 학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시도 많이 썼어요. 시 문장도 엄청난 저술 활동을 했는데 이학규는 학문 활동은 거의 안 했습니다. 저서도 동사일지 정도만 우리말 어원 연구한 동사일지 대부분 시와 문장을 많이 해서 10년 전에 이게 영인본으로 3권짜리 책으로 묶여져 나왔습니다. 낙하생, 호가 낙하생이거든요. 낙하. 아주 밑으로, 밑지방, 아래지방으로 떨어진 안에 유생이다 하는 데 있어서 낙하생이고, 다산 정약용은 거기 아니고 차가 유명하거든요. 그 강진에. 그래서 차다자를 써서 다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일지는 정약용의 그 아응각비에 해당하는 어원 연구책이고, 또 정약용은 그것뿐입니까? 역사 지리학 아방강력구도 있고, 천연두 백신 연구한 책도 있습니다. 마과해통. 그리고 행정학이라 하는 목민신서, 형법이라고 하는 험험신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경세유표, 이런 많은 저술 활동을 집대성을 했습니다. 강진에서. 그러나 이학규는 오로지 문학만 했는데 역시 문학도 정약용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래서 항상 또 편지도 주고받으면서. 그런데 두 사람 다 문학에서는 현실주의 문학입니다. 불우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한다. 현실을 직시하는 문학.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서 현실주의 문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학규는 현실을 왜곡해서 좀 더 초월하는, 현실을 초월하는 환상적인 어떤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조금 극소수지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등불 앞의 국화 그림자. 그러니까 초현실적 소재를 이렇게 꽃그림자와 같은, 또 그리고 1박 2일로 바닷가 부산 앞바다까지 다대포와 가덕도 이런 데까지 하룻밤 낚시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의 기행록이 있어요. 이 물속에 내가 수중 누각을 세우고 싶다. 많은 또 시동들을 거느리고 그 책을 두고 공부하고 싶고 음악 듣고 하고 싶다 하는 이런 이야기 하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처럼 다 웃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바로 환상의 세계거든요. 이런 것을 현실을 넘어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우한 현실이니까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있는 꽃그림자도, 국화 그림자도 바로 일종의 환상의 세계, 실제의 경험을 대체하는 세계, 일종의 가상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철학 용어로 하면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의 인위적 대체물이다. 그러니까 환영이나 이미지나 상상력이나 가상현실 이런 것이다. 여기에서 등불 앞에 국화 그림자는 가상현실이다. 등불이 국화의 남쪽에 있으면 꽃 그림자는 북쪽에 있네. 방 안에 무슨 조그마한 화분에다가 국화꽃을 심어 두었던 모양입니다. 그 등불에 비치는데, 등불이 국화의 남쪽에 있으면 꽃 그림자는 북쪽에 얼비치고, 반대로 등불이 국화의 서쪽에 있다면 꽃 그림자는 동쪽에 있네. 둘을 살펴보니 세상의 모든 게 꽃 그림자 속에 갇혀 있네. 불안의 현실을 직시만 할 게 아니라 때로는 왜곡하면서 실제의 경험을 대체하는 일종의 시뮬라크르, 가상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뮬라크르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우리는 시뮬라시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스포츠 용어 같고, 프랑스 말 시뮬라시온이라고 하면 철학 용어 같이 들리는 것은 20세기 현대철학에서 프랑스 철학이 가지는 엄청난 위력을 말해주는 겁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아들 둘이와 늘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또 그리고 이학규는 그 이명규라고 하는 종형인가 삼종형이 또 서울에 있었는데, 집안길이 가까우니까
그걸로 편지를 보내면 또 이쪽에서 저끼리 또 안에 또 편지가 연결 내려가고 이렇게 편지가 직거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해와 강진에서 서울로 통해가지고 주고받고 했는데 정학유 둘째 아들 다산의 그 정약용 둘째 아들아 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저 이학규의 안에 그 시를 잘 읽어보았다. 시가 참 아름답기는 하다. 그러나 내 스타일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가 아름답기는 하지만 내 스타일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바는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까 합니다. 시가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고는 현대인들은 잘 모릅니다. 왜? 한문적 표현이니까. 한문적 표현을 어떻게 하냐 저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 특별한 한문학자가 아니고는 감지하기 힘듭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감지할 수 없어요. 정다사는 정약용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스타일 아니다 했는데 그 오학론이라고 5가지 학문을 논한다 하는 논설에 보면 정다상은 문학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의 축적이다. 문학은 지식의 축적이다. 지식의 축적만으로 문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마음에 격동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지식을 축적하면서 그것이 마음과 서로 부닥치면서 움직여야 한다. 움직여야 하는 것의 그 결과가 문학이라고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문학 이론을 처음 배우면 문학이 가르침이냐 즐거움이냐 두고 이렇게 논쟁이 시작되는 것부터 문학 개론책에는 시작됩니다. 문학이 여러분은 뭐라고 봅니까? 문학이 가르침입니까? 문학은 즐거움입니까? 문학을 통해 뭔가를 여러분들은 지식이나 정보를 얻어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흥미, 재미에만 빠지는 겁니까?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논쟁으로 전해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문학은 가르침인지 아니면 즐거움인지 이것을 구독자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달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의 가르침을 문학은 가르친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교훈설이라고 하고 문학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이다. 재미있는 것이다. 감동을 주는 것이다. 심미적으로 완성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학 쾌락설이라고 합니다. 교훈설과 쾌락설. 교훈설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이상의 공화국에서는 철인들, 철학자들이 지배해야 된다. 철학자들이 이성의 공화국을 지배해야 된다. 예술가들에게는 그것을 맡겨두고서 안 된다. 감정을 펼치고 다듬고 보살피고 하는 이 예술가들에게 나라 맡기면 망친다. 나라 망친다. 이성의 공화국은 망한다. 그래서 시인은 추방해야 된다. 이때 시인이라는 개념은 예술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플라톤은 시인 추방론. 자기와 같은 철학자가 나를 다스리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 입장을 폈습니다. 아니다. 문학은 더 확대하면 예술은 카타르시스다. 요즘 말하면 스트레스 푸는 거다. 그래서 마치 체정, 묵은 것이 아니라 내려가듯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순화하고 정화하고 하는 것이 바로 깨끗하게 하는 이렇게 뭔가 해소되는 게 스트레스 쌓인 것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문학이요 예술이다. 이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도 나타내야 한다 라고 보는 것이 문학 쾌락설의 기원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문학은 혹은 예술은 교훈이냐 쾌락이냐 두고 많은 논쟁을 벌여져 왔는데 여기에서 정약용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문학을 지식의 축적이라고 지적이라고 했어요. 표현을. 요즘 말로 하면 지식의 축적이라 했는데 지식의 축적이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플라톤에 해당되겠죠. 플라톤에. 그렇지만 감정의 동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감정의 동요가 있어야 되지만 그 기본적인 것은 지식의 축적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시는 이때 자기가 말하는 시라는 것은 시문 전체를 말합니다. 시와 문장 전체를 말하는데 시는 시대에 상심하지 않으면 시가 아니다. 저 문학이 아니다고 했거든요. 시대에 상심하는 거.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고 임금과 백성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 시라고 했거든요. 이게 임금이라고 해서 무슨 왕에 대한 충성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요즘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정약용은 그러니까 사회 참여적인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순수문학 이게 아니고 이학규는 순수문학에 더 가깝다는 걸까요? 요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현실주의라는 점에서는 정약용과 이학규가 같지만 어떤 표현력에 있어서는 순수 문학에 가깝고 물론 그게 김해 사또
그 김해 부사를 비판한 내용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비판한 사람들이 김해의 아전들, 샹리들, 백성들 못 살게 구는 아전들, 그 김해는 그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비판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 역시도 참여 문화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학교는 정약용의 말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학이니까 좀 쾌락설 딱 이렇게 두 자르듯이 잘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훈이냐 쾌락이냐. 어떤 점에서는 이 학교는 좀 중용적이다. 교훈과 쾌락의. 근데 이 시는 보면 등불 앞의 국화 그림자 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쾌락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들었는데요. 철학적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보통 철학적이라고 하면 쾌락설입니다. 쾌락설. 교훈설은 철학적인 내용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그게 많기 때문에 카타르시스를 하면 굉장히 철학적인 거 아닙니까?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또 이야기해 볼게요. 동양의 그 유교적인 어떤 문학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문학 이론 관점이라기보다는 유교 사상적인 관점인데요. 사서 오경 중에서 대학에 나오는 경물취지란 말이 나오는데 정약용은 경물취지에 가깝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라는 뜻이고 대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떠한 사물이나 대상을 두고 이때 격이라고 하는 것은 파악하는 것, 탐색하는 것, 연구하는 것을 격이라고 해요. 경물.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탐색하고 파악해서 취지, 경물취지, 지식에 이른다. 지식에 도달한다. 지식을 치자는 이를 치자, 이룰 치자, 이르거나 이루는 것. 이게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동양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실학이라는 것이 바로 경물취지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게 바로 실학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각으로 아주 고전의 세계로 기원전 고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실학입니다. 무슨 근대화를 추진하는 게 실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새로운 어떤 근대의 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먼 옛날 그 고전의 세계 공자 맹자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그 경물취지의 세계로 돌아가는 게 그게 실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약용의 문학가는 경물취지에 있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탐구하고 탐색하고 연마하고 파악함으로써 참나온 지식, 지에 이른다. 그러면 그게 요즘 개념으로 얘기하는 순수 학문을 지향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학문적으로는 그렇죠. 순수 학문인데 요즘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학문을 도구적인 학문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실용적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순수 학문. 아니 이제 원리주의. 유교적 원리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 우리는 그것을 학문을 도구화하는 거, 수단화하는 거라고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교의 테두리 속에서 실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유교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태계 학문을 갖다가 높이 평가하는 내용도 있어요. 정약용 중에. 그래서 주자학, 성리학을 조금 객관적인 관점에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실학이라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뭐냐 하면 이거는 서계에 나오는 말인데 역시 사실 오경 중에 하나. 완물상지란 말이 있어요. 완하는 것은 즐긴다 그 말입니다. 완상한다. 이 사물이나 대상을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즐기는 것. 상실한다. 잃어버린다. 이때 지는 마지막 지는 아까 말하는 지식할 때 지자, 알지자가 아니라 이때 지는 뜻지자거든요. 알지자와 뜻지자는 서로 통합니다. 이 뜻을 상실한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즐기면서 뜻을 상실한다. 이 뜻을 상실하는 것은 바로 지식의 체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서경에서는 그 당시 선비들에게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 완물상지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좋은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 학교는 완물상지, 경물취지가 아니라 완물상지다. 이 말 상지가 뭐냐? 뜻을 상실케 한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카타르시스입니다. 뜻을 상실케 한다. 예, 상실하게 한다. 이때 이 뜻이라 하는 것은 경물취지의 뜻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경물취지의 뜻.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안에 억압적인 안에 도구마, 교의, 가르침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나치게 유교적인 가르침을 상실케 한다. 상실하면서 그걸 없앤다. 그러면서 즐긴다. 스스로 즐긴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럼 이 학교의 시가 훨씬 더 현대적인 거네.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플라톤적이라기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대적인 프랑스어 철학 용어로 한다면 주의상서의 개념이다. 현대 철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주의상서에 해당됩니다. 주의상서란 말은 프랑스어인데요,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됩니다. 한국어로는 더더욱 번역 안 됩니다. 굳이 의미를 밝히자면 관념적 향유가 적절해 보입니다. 이 주의상서 개념이 관념적 향유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등불 앞의 국화그림자는 요즘 현대 철학의 개념은 주의상서적 관념의 향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조선인조 선비 중에서 가장 불우하게 살았던 이 학교, 그 유배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당뇨가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뭐 밤 12시 되어서도 술집 와서 막걸리를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잤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이 67까지 살았거든요. 그거 아주 기적입니다. 이 학교의 이 등불 앞의 국화 그림자라고 하는 시는 멀리는 카타라시스, 20세기 철학 용어로는 주의상서 개념에 해당할 수 있는 어떤 관념적 향유의 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약용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또 정약용과 다른 그런 정약용의 현실주의적 시야가 다른 개념의 또 시세계를, 신문의 세계를 개척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너무 몰라요. 정약용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김해로 유배 가서 24년 동안 거의 그저 일반 백성들, 평민들과 서로 말 놓고 이렇게 평민처럼 살았던 이 학교라고 하는 불우한 선비의 시 한 편을 놓고 공부를 같이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불 앞에 국화 그림자 이학규. 등불이 국화의 남쪽에 있으면 꽃 그림자는 북쪽에 있네. 등불이 국화의 서쪽에 있다면 꽃 그림자는 동쪽에 있네. 중략. 두루 살펴보니 세상의 모든 게 꽃 그림자 속에 갇혀 있네.